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최경수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수 교수님께서는 곡면의 에너지와 평형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최경수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받은 소개 중에 가장 길고 네, 영광스러운 소개였습니다. 네. 원래 좀 길게 소개해줘야 되게 포멀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수학은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보통 허준희 교수님도 옛날에 유튜브 나와서 인터뷰할 때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설명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고 사실 뭐 많은 수학자분들이 특히 앱스트랙트한 거 하시는 분들이 먼저 설명해달라고 하면 되게 곤란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앱스트랙트한 공간에서는 조금만 달라져도 뭔가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분야는 특징이 옛날부터 300년 전부터 되게 직관적인 걸 보고 있고 보면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직관이 맞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뭐 그냥 되게 직관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고요. 비눗방울 이야기 할 거고 물론 이제 증명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긴 했는데 결국에 열심히 하면 다 저희는 이제 해왔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제 비눗방울이죠. 재미있는 게 이 비눗방울 크기가 다른데요. 조그만 비눗방울은 동그래요. 완벽하게 동그래요. 좀 큰 애들을 보면은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옛날에 연애할 때 아내한테 이거 설명했거든요. 그거 이제 잠자코 들어주더라고 5분 동안. 그래서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잘 들어줍니다. 저 혼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물리죠. 중학교 물리. 그래서 이제 장력과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풍선을 생각하시면 풍선이 왜 동그란지가 사실 비눗방울이 동그란 이유랑 똑같거든요. 풍선이든 비눗방울이든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힘의 합력 0이라는 뜻이잖아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면 장력에 걸려서 너비를 줄이려고 하고 풍선 고무줄 너비를 줄이려고 하듯이 그리고 이제 근데 풍선이 너비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있는 공기가 수축이 되겠죠. 그럼 안쪽과 바깥쪽에 기압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압력이 생기는데 이 기압차와 장력이 평형 상태에 이를 때 얘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만족해야겠죠. 표면 장력은 뭐 이렇게 내기압과 기압, 외기압의 차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표면 장력은 사실은 풍선이 완전 동그랗지는 않잖아요. 좀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면 장력이 풍선만 봐도 약간 두께가 다르니까 밀도가 다르니까 걸리는 정도가 다른데 기압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공기가 순간적으로 순환해서 어느 쪽이든 압력 안쪽에서는 내기압이 똑같고 바깥쪽에 외기압이 똑같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의 차이는 이 표면의 모든 점에서 상수입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은 약간 포인트 와이즈하게 다른데 표면 장력이 상수가 되면 풍선이 멈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대충 얘기할 건데 장력은 평균 공률입니다. 공률이라는 게 잠깐만 공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리마인드 해보면 휘어져 있는 정도거든요. 공면은 공률이 두 개가 있어요. 방향이 두 개니까. 이거 두 방향의 공률의 합이 평균 공률인데 이게 이제 표면 장력입니다. 뭐 이유는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대충만 말씀드리면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원디멘저널 커브인데 고무줄 당기면 저 끝에서는 휘어 있는 곳에서 힘이 느껴져요. 근데 저 길게 늘어져 있는 곳은 사실은 옆에서 슬쩍 눌러보면 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사실 힘이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휘어 있는 팁 꼭지 부분에서만 이제 장력이 걸려 있는 건데 보시면 가운데는 직선이니까 사실은 장력이 안 걸려 있는 거고 노멀 방향으로, 퍼펙터 방향으로. 저 끝에서는 퍼펙터 방향으로 힘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퍼펙터 방향의 이제 장력이 그러니까 평균 공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멈춰 있는 비눗방울 생각해 보시면 아까 나온 방정식에서 표면 장력 이퀄 민커버처고 그게 상수면 비눗방울이 됩니다. 멈춰있는 비눗방울. 그래서 이게 이제 컨스탄트 민커버처 서피스라고 부르고요. CMC라고 지오메트리의 그러니까 미분기하게 엄청나게 오래되고
수백 년간 연구해온 오브젝트입니다. 요즘 이제 안 해요. 너무 많이 해서 한 50년 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거의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되게 중요한 클래시컬한 주제고 CMC라고 민 커브처 이퀄 컨스턴트 58년도 논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알렉산드로프가 닫혀 있는 CMC면 스피어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증명은 사실은 이제 저희 그 혹시 학부에 편미분 방정식 개론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걸 수업을 들으시면 딱 2시간만 배우면 맥시멈 프린시플이라는 걸 배워요. 맥시멈 프린시플이라는 걸 쓰면은 30초 안에 증명이 가능한데 무빙 플레인이라는 걸로 하진 않겠습니다. 2시간 필요하니까. 근데 기술 하나 배우면은 한 큐에 증명되는 겁니다. 되게 아름다운 정리인데 이제 석재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건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이게 그냥 닫힌 그 임베디드 된 거 말고 이게 임베디드한 건 그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어떤 교차가 되지 않으면 임베디드인데 요런 그 구조물을 보시면 스스로 자가 교차가 생기죠. 이거 이제 임베디드 간 임머스라고 하는데 네. 여전히 이제 클로스고 근데 임머스드면은 스피어 말고 저런 웬테토로스라는 것들이 나오고 옛날에는 컨젝처였는데 스피어밖에 없다라는 게 임머스여도 웬테가 카운터 에그젬플을 만들어서 뭐 반증이 됐죠. 근데 뭐 또 저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좀 오래 걸렸죠. 86년도에 나왔으니까 카운터 에그젬플이.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걸 실제 구조물로 만들 만큼 너무나 사랑하는 기하학적 오브젝트입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기하하는 사람들이. 근데 또 그런 거 막 계속 찾거든요. 이거는 이제 닫힌 거니까 이번에는 그럼 오케이. 임베디드 임머스로 바꾸지 말고 임베디드인데 그럼 이제 클로스 말고 non 컴팩트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 이렇게 피리아딕하게 요 큐브들을 붙이면은 또 CMC거든요.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왜 기하는 사람들은 저런 특별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 존재하면 그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걸 왜 좋아할까요? 몇 개 없어요? 그게 되게 만들기 힘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게 58년에 해서 그 컨텍스트가 나왔는데 저거 말고 이제 임베디드 임머스로 바꾸면 유니크하냐 마냐라는 컨텍스트가 58년 이후에 나왔을 텐데 거의 한 30년 걸려서 아 있었어라고. 물론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그젠플을 찾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저희 이런 기하학적 어떤 특히 엘리트 PD라고 하는 엘리트 PD라는 걸 만족하는 기하학적 오브젝트는 정말로 드뭅니다.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만들 때마다 사람 이름 붙여줍니다. 뭐 넘어갑시다. 멘테트로스부터 시작해서 셔크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건 멈춰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뭐 움직이는 애들, 그러니까 약간 찌그러진 애들 봤잖아요. 그걸 생각하려면 아직 움직이는 비눗방울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비눗방울에 걸려있는 다이나믹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전히 중학교 물리학인데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그걸 배우잖아요. 역학 에너지라는 거. 역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잠재 포텐셜 에너지의 이제 합이거든요. 이게 유지가 되죠. 뭐 저런 산에 이제 공 하나 굴려놓고 이제 쭉 가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 했었죠. 비눗방울에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똑같이 비눗방울에도 잠재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뭐 당연히 그 있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인데 거기에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있으니까 요거 적분하면은 전체 운동 에너지 나오거든요. 그거랑 근데 문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뭐냐는 건데 여기서 보통 이제 힘에 관련해서 에너지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있었죠. 그건 이제 너비를 줄이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표면적 에너지예요. 면적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리고 아까 풍선 생각하시면 이거 약간 용수철 같잖아요. 우리 용수철 할 때 텐성 에너지 같은 거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텐성 에너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개의 합이 이제 잠재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럼 운동 에너지랑 잠재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고 뭐 이거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잠깐 얘기하면 여기 B나 A 같은 에너지의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애들 CMC인 거죠.
멈춰 있는 애들. 중간에서는 이제 멈춰 있을 수 없으니까 뭐 랜덤한 서피스일 거고. 그럼 이제 간단한 질문인데 답은 스스로 할게요. 안 물어본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처음 본 비눗방울이 막 이렇게 토폴로지컬리 스피어였는데 진짜 막 신기하게 막 만들어서 이니셜 데이터가 스피어가 아니고 토러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니셜 데이터가 토러스였어. 근데 아까 말한 그 어떤 포텐셜 뭐 운동 방정식 만들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터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그런 움직임을 보면 결국에 멈추잖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면서 마찰이 생기고 에너지를 잃어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어떤 평형 상태에 이르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 보통 이르죠. 그러면서 크리티컬 포인트에 가는데 크리티컬 포인트였으면 이제 아까 말한 평의 0인 상태. 근데 그거는 라운드 스피어야 되죠. 알렉산드로프의 정리에 의해서. 근데 시작이 토로스였으니까 마지막에 스피어가 될 수 없잖아요. 중간에 위상이 변하는 거죠. 그 말은 비눗방울이 무조건 터진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지오메트리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왜 비눗방울이 찌그러져 있고 동그란가? 방정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힘은 뭘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장력과 압력의 합이 있겠죠. 장력은 민커버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를 믿으신다면 포지션 벡터를 이제 라플라스 벨트라미 죄송합니다. 장력이라는 게 두번 그러니까 장력이라는 게 그 공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률이라는 게 두 번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값을 방향을 다 합치면 우리가 그걸 라플라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스 오브 x고요.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를 포지션 벡터에 때린 거예요. 그럼 저기 민커버트 벡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거는 이제 노멀 방향으로 어떤 힘이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 저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저거는 볼륨에만 의존할 거고 우변은 이제 장력과 압력이고 좌변이 문제인데 어떤 그 힘이 주면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네 가속도와 마찰을 생각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 가속도가 그 F는 ma 기억하시나요? 뉴턴의 이 법칙. F는 ma 힘 우변이 힘이잖아. force. 그럼 좌변이 ma죠. m은 상수고요. 거기서 왜냐하면은 비눗물이 m은 다 컨스탄트 되니까 왜냐하면 밀도가 같겠죠. 근데 a가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벡터를 두 번 미분합니다.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두 번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xt가 나오고 다만 이제 마찰도 생각해야 되는데 마찰은 속도에 비례해서 나와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찰이 없거든요. 빨리 움직이면 마찰이 커지고 그것도 일종의 힘 같은 거랑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저 XT를 더합니다. 저 방정식이 댐프드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뒤에 말씀하신 오성진 교수님의 전공이고요. 저는 못해요 저거. 저희가 박사 과정 때 저거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저 비눗방울의 모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못했죠. 저 특히 여기서 뭐가 어렵냐면 제일 어려운 거는 저 XTT예요. 저게 진짜 어려워요. 저게 XT는 다룰 수 있는데 XTT는 못 다뤄요. 다만 이제 이 방정식에서 아까 비눗방울 돌아가 보시면 큰 비눗방울은 공률이 작아요. 왜냐하면 큰 오브젝트는 지구는 둥글지만 공률이 거의 0이죠. 평평하니까. 조그만 탁구공은 똑같은 그 동그라미지만 스피어지만 공률이 커요. 작아서. 그래서 크면 같은 구라도 크면 클수록 공률이 작아져요. 그러면 아까 큰 비눗방울은 공률이 작으니까 장력이 작아요. 그래서 우변의 힘이 작아서 우변이 작고 그럼 좌변의 가속도와 속도 이런 게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애는 천천히 움직여요. 혹시 유튜브에 그 비눗방울 만드는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큰 애들은 진짜 천천히 움직입니다. 근데 천천히 움직이면 속도가 줄어들죠. 그럼 마찰로 잃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느려요. 마찰로 잃는 에너지가 느리니까
덩치가 큰 비눗방울은 에너지가 다 줄어드는데 더 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 자체도 크니까. 근데 조그만 애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작으니까 쫙 하고 동그라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분야는 특징이 어려운 수학하는 거 앱스트랙트한 거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저거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그거 증명하는 거 목표로 하거든요.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 많았는데 다들 손만 댔다가 끝났어요. 거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되게 놀란 게 이걸 오선희 교수님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요거 여기서 조금 저 앞에 XTT랑 라프라스 X마이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 두 텀을 딱 넣어가지고 하이퍼버니 민커브처 플로우라고 이 논문을 올리셨는데 저기 수학의 인벤시온이라는 탑 저널이 있거든요. 5대 저널 중에 하나인데 거기 출판하신 저보단 더 잘하시고 그 저 방정식을. 근데 저는 이 XTT를 다룰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저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이제 사기를 칩니다. 이제 물리가 아니 기하예요. 이제부터 기하예요. 왜냐하면 저 XTT가 너무나 어려운 텀이라 일단 없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XT랑 XTT 중에 뭐가 더 어렵겠어요? XTT가 어렵잖아. 두 번 미분했는데 한 번 미분하면 좀 할만해요. 사람이 훨씬 할만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왜 어쩌는 거 그냥 버려요. 저거 상관없어요. 저건 좀 다룰 수는 있는데 뭐 굳이 좀 깔끔한 방정식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물리가 아니니까 되게 단순한 걸 보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양을 변화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마찰이 없었으면은 에너지가 유지가 되고 어떤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로 가지를 않아요.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근데 만약에 스피어로 향하는 그 과정의 목적이라면 그게 보고 싶다면 이 XTT는 필요 없거든요. 마찰만 필요하거든요. 마찰만 필요해요. 마찰만. 그래서 마찰만 있어도 실제로 전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 방정식을 저희가 소위 말해 히트 이퀘이션 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확히 뭘 설명하냐면은 이 공간에 이제 뭐 열이 있겠죠. 뭐 저희가 어딘 사람이 있는 곳은 좀 뜨거웠을 거고 아닌데 좀 에어컨 주변 차가웠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다 나가고 에어컨 끄고 문 닫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 온도는 각 점마다 다르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단열돼 있다면 모든 점에서의 온도가 같아지겠죠. 열이 대류가 일어나고 그 에너지가 그 열 에너지가 교환이 되니까 열 평형 상태 이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아까 스피어랑 비슷해요. 뭔가 찌글찌글한 스피어가 동그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 방정식 히드케이션도 이제 온도라는 게 여기 다 다르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컨스턴트, 시메트릭한 곳으로 가버리죠. 평형한 곳으로. 그래서 이 방정식의 특징은 열 방정식의 특징이 랜덤한 이니셜 데이터를 줘도 어떤 나중에 평형 상태에 이르게 해요. 보통 시메트릭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럼 평형 상태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제가 맨 처음은 아니고 이런 그림 보여드렸죠. 왜 이거 기하학자들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냐면 거의 없어서 얘가 정확히 그 평형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윈커버처 이퀄 상수니까 이것도 일종의 평형이거든요. 그 상태가 몇 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의 양자 상태 같은 건데 네. 실제로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저는 아까 열방정식으로 변화시키면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 예측이 될 거라는 거죠. 몇 개 없으니까 저런 것들 중에 하나로 가겠다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베디드 컴팩트 하면은 뭐 만약에 CMC로 간다면 저 스피어로 가겠죠. 알렉산드로프의 정리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프로스 시작하면 뭐로 가겠냐라는 질문이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뭘 줬을 때 어떤 토폴로지가 있는 서피스 줬을 때 에너지를 쭉 줄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가. 스피어가 아니었으니까 중간에 위상이 변하면서 스피어로 가는 건데 위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형태로 시작했을 때 저는 에너지를 강제로 줄여버리면 어느 순간 에너지가 줄어들기 위해서 토폴로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토폴로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뭐 그런 목적이 있고요. 어쨌든 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장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가 너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뭐 말씀드린 게 너비를
이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 방정식을 따라가면 이렇게 뭐 계속 모노톤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혹시 좀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아시면 그레디언트 플로우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기울기 흐름이라고.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방향,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줄어들게 하는 움직임을 그레디언트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움직임을 민커브처 플로우라고 하는데, 왜냐면 우변이 민커브처라서. 민커브처 플로우는 서피스들의 에너지를, 서피스들의 에어리어, 너비를 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줄이는 움직임을 민커브처 플로우라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줄입니다. 예. 그 너비를. 네, 너비가 에너지 여기서. 그래서 뭘 하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라운드 스피어에서 시작을 했으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네, 민커브처 벡터 안쪽에서. 그래서 시메트릭하게 시작하면 시메트리 유지하면서 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 라운드 스피어가 아니고 조금 찌그러진 컨벡스 바디에서 시작을 하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두 번째 그림처럼 마지막에 점으로 가지만 모양을 보고 싶으니까 크기를 확대할게요. 크기를 확대해보면 맨 마지막에 정확한 라운드 스피어로 가요. 왜일까 생각해보면 역시나 열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비눗방울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크기가 작으면 곡률이 커진다고. 열방정식이라는 건 열의 대류에서 정보의 교환인데 보시면 요 그림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곡률이 커지고 정보 교환이 빨라져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이게 사실 유한 시간에 끝나지만 저 끝에 점으로 간 순간 곡률이 인피니트로 튀면서 정보가 순식간에 일어나요. 정보 교환이. 그럼 맨 마지막 순간에는 완벽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 상태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이릅니다. 플로우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그랜드 플로우 관점에서 보자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황에 도달하는 거고 실제로 스피어가 에너지가 가장 작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옛날에 막 맨 처음에 플로우 만드신 분들이 실제로 이걸 민커브처 플로우가 맨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위시 플로우라는 게 등장하는데 포인트 커렉 컨젝션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제 해밀턴 교수님이 저는 그 토폴로지컬리 스피어 같은 쓰리 매니폴드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막 저런 걸로 돌리면 마지막에 라운드 스피어가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되니까 왠지 그렇잖아요. 막 디퓨전을 대류로 일으켜가지고 완벽한 평형 상태인 스피어에 도달하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면은 뭐 수학의 포인카레 컨젝처라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많이 어렵죠. 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자 하셨는데 지금 이거랑 비슷하게 이거는 후이스켄 교수님 논문 나중에 나온 거예요. 82년대 해밀턴 교수님 맨 처음 하셨을 때 파시티블리 커브드 된 공간 여기서 컨벡스 바디 같은 거죠. 컨벡스 바디가 파시티블리 커브돼 있고 양의 곡률을 가지고 쓰리 매니폴드가 파시티블리 커브돼 있으면 정확히 같은 논리로 라운드 스피어로 가는 걸 증명하셨어요. 리치 플로우라는 걸 발명을 하면서 이걸로 이런 걸 할 수 있어라고 세상에 알리셨죠. 그래서 리치 플로우가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 뭐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것도. 근데 문제는 역시나 이렇게 컨벡스 바디 같은 파시티블리 커브된 경우만 증명이 돼 있었는데 뭐 그 이후로 2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2002년에 페넬만 교수님이 그 해밀턴 교수님과 동료분들이 20년간 쌓아온 거에 바탕으로 저런 곡률 조건 없이 3스피어만 스피어로 그러니까 약간 좀 과정이 필요한데 하여튼 뭔가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한데 뭐냐면 이 세 번째 그림 때문에 그래요. 리치 플로우에 정확히 저 그림이 등장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컨벡스 바디 말고 아령 모양으로 처음에 조금 찌그러져 있는 애가 있으면 여기서 그 곡률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곡률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곡률이 이렇게 버티컬하게 세로로 도는 게 있고 가로로 도는 게 있는데 이게 작으면 세로로 도는 커버처가 되게 커요. 여기 새드 포인트니까 이게 반대쪽으로 밀고 있어도. 그래서 이 중앙에 목을 타고 도는 넥이라고 하는데 넥을 타고 도는 커버체가 되게 커서 이게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은 좀 크니까 곡률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줄어들지만 안쪽이 더 빨리 줄어들어서 넥이 먼저 딱 콜랩스,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붕괴해 버려요. 근데 여전히 이 점을 보면 늘려서 보면 위에랑 같은 논리로 정확히 이그젝 실린더가 나옵니다. 라운드 실린더가 나와요. 완벽하게. 논리는 같아요. 바깥쪽은 커버처가 좀 크니까 좀 정보 교환이 느린데 이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저희는 더 이상 미분이 안 돼서 두 번 미분한 값이 공률이 양수니 공률이 무한되니까 두 번 미분한 값이 무한되고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걸 싱귤라리티라고 하고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싱귤라리티라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정의를 하기 때문에 뭐 대학교 수학 아니고 그래서 요게 싱귤라리티인데 어쨌든 그럼 요 점에서는 역시나 정보 교환이 무한의 속도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크기를 키워 보시면 평형 상태에 있고 실린더겠죠. 뭐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에 실린더 모양으로 가고 저기 실린더를 지나서 토포로지가 변해요. 저렇게 맨 마지막 그림처럼 딱 쪼개집니다. 서저이라는 게 되는데 네, 저게 이제 위상수학의 핸들바이 서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 번째 그림만 일어난다는 거를 페레만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은 해밀턴 교수님의 증명이고 세 번째 그림이 이제 페레만 교수님의 증명인데 근데 막 민커브저 플로우 얘기하면서 리치 플로우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 그래요. 네. 3차원은 뒤에 너무 복잡한데 다 넘어가시고 죄송합니다. 쓰던 슬라이드 가져가지고 다만 이제 좀 민커버처 플로우 그러니까 리치 플로우도 이제 4차원부터 참고로 이제 리치 플로우의 포엔카레 컨젝처라는 게 전 차원에서 해결이 된 건데 이제 스무스 카테고리에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4차원을 잘 몰라요. 아직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포엔카레 컨젝처를 그거 어떻게 뭐 해보겠다고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데 리치 플로우를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제 4차원 그 리치 플로우부터도 이제 약간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게 실린더나 스피어 말고 다른 종류의 그 평형 상태가 존재해요. 근데 민커버처 플로우는 3차원에도 그런 게 벌어지는 게 이렇게 토로스가 있거든요. 이거 안겐 토로스라고 부르는데 좀 시메트릭한 토로스입니다. 로테이션 시메트릭가 아니라 토로스인데 이게 그 평형 상태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렇게 시작을 하면 그냥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비율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크기만 줄어서 점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많아요. 언카운터블리 많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카운터블리 많겠죠. 그냥 무한히 많습니다. 가산이겠죠 당연히. 예, 무한히 많고요. 그리고 뭐 4차원 이상의 민커브처 플로우나 뭐 4차원 이상의 리치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스피어와 시린더 말고도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마지막에 위상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위상이 변할 때 라운드 실린더를 통해서 변화해야만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띠어 그러니까 위상수학의 핸들바이 서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막 저기 토로스면 다행인데 토로스 말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 특히나 저게 그나마 R3에 있는 서피스니까 저희가 지너스만 있겠구나 상상이 되는데 4차원에 있는 3 하이퍼 서피스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런 모든 경우를 다 쳐내고 실린더밖에 없어. 무조건 라운드 실린더에서 변하는 거야.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뭘 하냐. 거의 다 왔어요. 5분만 할게요. 다행히도 뭘 하냐면 리치 플로우는 아직도 컨젝처인데 리치 플로우는 전혀 모르는데 민커저 플로우는 뭐 모든 차원에서 그 스테이블하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스테이블한 그 평형 상태가 스피어와 라운드 실린더밖에 없습니다. 그건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형 상태가 무한히 많지만 스테이블한 애는 걔네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스테이블하다는 게 뭐냐면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아까 뭐 저희가 뭐 역학에너지 이런 거 했죠.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D가 어떻게 보면은 평형 상태에 있잖아요. 이게 여기 공을 딱 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둥근 파라볼로이드 안에 있는 애만 안 움직이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톡 치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톡 치면 넘어갈 수 있는 애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한히 많은 평형 상태가 있지만 대부분 저런 D 같은 새들한 애들이고 스피어와 라운드 실린더만 딱 스테이블한 애예요. 딱 그게 안쪽으로 싹 들어와 있는. 그래서
뭐 증명하면 됩니다. 그냥 뭐라고 했는데, 아이고, 뭔가 그냥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C에서 시작하면 D에서 멈추겠지만 C를 살짝만 옆으로 이니셜 데이터인 C를 살짝만 옆으로 퍼터브 합니다. 그러면은 쭉 가다가 흘러내리겠죠. D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게 됨을 증명합니다. 저랑 저 공동연 같은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아까 토로스라고가 있었으면은 이니셜 데이터가 토로스로 주어졌으면 완벽한 평형 상태에 있는 토로스였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저렇게 초기적으로 약간 좀 두껍게 만들어요. 도넛처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림인데 두꺼우면은 이 안쪽 커버처가 더 커서 안쪽에서 먼저 싱귤라리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원 포인트에서 싱귤라리티가 나오고 요거 확장해 보면은 시린더가 나오고 여기가 잘리면서 토포로지가 스피어를 변해서 뭐 이렇게 갑니다. 혹은 바깥쪽으로 키우는 거 말고 안쪽으로 줄일 수도 있겠죠. 안쪽을 좀 줄이면 약간 반지 같은 애가 나오는데 저 메이지링하고 저희가 진짜 부르는데 반지 같은 애로 시작을 하면은 여기 먼저 쫙 줄어들어서 저렇게 라운드 서클로 가겠죠. 그래서 인피니트 매니 싱귤라리티가 나오는데 확장해 보면 전부 다 저게 라운드 쓰임답니다. 이렇게 그냥 이니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저런 마지막에 그런 토로스 같은 앙겐 토로스 같은 새드 포인트로 간다면 이니셜 데이터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럼 토폴로지는 똑같은데 살짝 만들었으니까 그 원래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저런 스피어나 실린더로 가게 얘를 이제 회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 자명해 보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자명해 보이는 거 저희가 이제 열심히 증명을 하고 하면은 뭐 잘했어 하고 넘어가고 합니다. 다 했어요. 다 했고요. 이게 다 끝났어요. 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저렇게 되게 복잡한 애들이 있는데 저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있는데 뭐 컨젝션은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실제로 그렇게 돼. 나는 뭐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저희가 하든지 이제 저희가 좀 힘이 되면 이제 제자를 키워요. 애들한테 시키는 거죠. 애들이 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아까 뭐 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계획한 거고요. 본인들이 좀 이렇게 벌써 50이 넘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을 키워서 이제 학생들이 한 거고요. 좀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날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를 증명을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